그날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속에서 불이 확 치밀어요. 제 나이 70이 넘었는데 추석 명절날 그렇게 치가 떨리는 일을 당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넌 지금 이걸 추석 선물이라고 가져왔어? 우리가 명절날 깡통 M이나 받으려고 너희한테 집 내준 줄 아니?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며느리 주영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어머님, 요즘 햄 세트 비싸요. 저희한테 바라시는 거 없다고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 하셔놓고는 왜 이제 와서 화를 내세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무리 요즘 세상이 달라졌다지만 최소한의 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친정에는 영양제 세트를 보내면서 우리한테는 먼지 묻은 햄 세트 하나, 그것도 회사에서 굴러다니던 걸 들고 오다니요. 70 먹은 시부모한테 너는 햄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사돈은 전화와서 사위가 사줬다고 자랑을 하던데 너는 어떻게 돼? 친정 부모만 생각하고 시부모는 안중에도 없어? 제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도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버티더라고요. 남편 김광수는 옆에서 속이 뒤집혀서 그러더군요. 추석에 대안 온다는 애들이 어떻게든 잘 보여도 모자랄 판에 이런 거 달랑 하나 들고 와, 너희들 명절에 안 오겠다는 게 말이 돼? 절대 안 되지. 그 말에 아들 성규는 태연하게 이러는 겁니다. 아버지, 저희 추석 때 모여서 오늘 온 거예요. 명절은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날이라고 꼭 강요해야 합니까? 그날 하루 못 본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제가 뼈 빠지게 키워놓은 아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싸늘하게 말하더군요. 제가 참다 못해 말했어요. 그래, 내 말대로 예전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성묘도 하고 밥도 먹는 건 안 한다 치자. 그런데 내가 평소에도 손자 얼굴조차 안 보여주니까 우리가 명절에라도 보고 싶어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가소롭다는 듯 웃으면서 어디서 시부모한테 교육을 하려고 드세요? 요즘은 다 각자 지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동안 이 며느리를 얼마나 오냐오냐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제일 분통이 터지는 장면이 그날이에요. 며느리 주영이가 자기들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겁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눌렀나 했어요. 예전엔 2580이었는데 아무리 눌러도 삐삐삐 소리만 나고 문이 열리질 않는 겁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제가 전화를 했죠. 주영아, 너네 집 비밀번호 바꿨니? 왜 안 열려? 그랬더니 대뜸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사는 집이에요. 아무 때나 불쑥 찾아오시니까 저희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저를 도둑 취급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시도 때도 없이 불쑥 찾아갔습니까? 아들. 결혼한 지 6년 동안 그 집 문턱을 넘어간 게 고작 3번이에요. 이사 들어가는 날, 집들이 날, 그리고 손자 100일 때. 딱 3번입니다. 제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불편하면 내가 우리 집으로라도 자주 와야 하는 거 아니냐? 손자는 시부모랑도 정을 나눠야지. 그런데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희는 친정에도 자주 가는데 굳이 본가에까지 가야 하나요? 어머님이 저희 집 찾아오는 게 싫은 것처럼 저희도 본가 가는 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부모 집을 불편하다고 대놓고 말하는 며느리를 본 적 있으십니까? 그날 이후 저는 반찬을 해도 옷을 사도 신발을 사도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주차장에서 만나면 마지못해 차창만 열고 물건만 덜렁 받아가더군요. 손자 수호가 보고 싶어서 반찬을 핑계로 몇 번 더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자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리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죠. 주영아, 나 지금 내 집 앞이야. 손자 목소리 들리던데 문 좀 열어라. 반찬이 무겁다. 그러자 며느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지금 없어요. 유치원 친구 엄마들이랑 키즈 카페에 와 있어요. 잘못 들으신 것 같네요. 근데 분명 손자 목소리였어요. 그 앳된 목소리를 제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날 저는 며느리가 일부러 저를 피하려고 거짓말을 한다는 걸 똑똑히 느꼈습니다. 결국 반찬은 경비실 냉장고에 맡겨두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한숨을 쉬면서 이러더군요. 어머니, 저 집에 엄마 아까 애랑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 제가 봤는데요. 지금 집에 없는 거 맞나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눈앞에서 속이고 있다는 게 분명해졌거든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이건 그냥 단순히 불편해서가 아니야.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거라고. 남편 김광수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애들한테 준 집, 그거 그냥 팔아버리자.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는 놈들한테 왜 집을 쥐어주고 있냐? 그날도 남편이 아들에게 자동차 보험 때문에 전화를 걸었어요. 성규야, 내 차 보험 넣었냐? 아버지가 돈 준다고 했으니까 얼른 넣어라. 예전 같으면 알아서 척척하던 아들이 이제는 짜증부터 냈습니다. 아버지, 저 야근하다가 방금 들어왔어요. 밥도 못 먹고 일하다가 이제 좀 먹으려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그 착하고 순한 아들이 결혼 전엔 부모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던 아들이었는데 결혼한 후엔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겁니다. 전화를 끊으려는 찰나 희미하게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씨, 진짜 짜증나게 하네. 또 아버님이 뭐 해달라 부탁하셔? 그러게 말이야. 결혼했으면 이제 그런 거 알아서 좀 하시지. 왜 자꾸 우리한테 기대는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통화 내용이 전부 자동 녹음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몇 달 전 남편이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해서 아들이 직접 설정해 준 거였거든요. 결국 자기 덫에 자기가 걸린 꼴이 된 겁니다. 우린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믿을 수 없는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보험 같은 거 아무거나 들면 되지. 하여튼 몇만 원 아끼려고 귀찮게 굴어. 그러니까 나도 이번 년까지만 해주고 말 거야. 어머님도 똑같아. 요즘 어른들은 다 앱으로 한다는데 못한다는 말만 하시고. 솔직히 웃긴 거 아니야? 다른 건 다 못하면서 홈쇼핑 주문은 또 기가 막히게 하신다니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우리를 비웃고 아들이 거기에 맞장구 치며 웃는 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맞아. 그 집은 항상 그래. 부탁만 하고 우리가 효도하기 바라잖아. 집이나 차 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셔? 그러니까 이번에 추석에 선물도 그냥 작년에 받은 거 들고 가자. 불쌍한 척하면 오히려 더 챙겨주시겠지. 맞아. 그리고 우리 추석에 스위스 여행 가는 건 절대 들키면 안 돼. 회사 출근한다고 하자. 애는 친정 엄마가 봐줄 거니까 괜찮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부모를 속이려고 작전을 짜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다니. 남편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주 한 병을 원샷으로 들이켰습니다. 이런 썩을 놈들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반드시 응징하고 말 거다. 드디어 추석 전주 토요일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먼지가 묻은 햄 세트 하나와
증정용이라고 적힌 영양제 한 통을 들고 말이죠. 엄마, 이거 선물 세트랑 비타민이에요. 요즘 저희가 사는 게 힘들어서 이것밖에 준비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그 상자를 받자마자 저는 알아봤습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돌던 사은품 창고에 처박혀 있던 그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어요. 유통기한도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은 영양제, 이게 부모한테 줄 선물입니까? 그런데 남편은 뜻밖에도 차분하게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아니다. 우리는 선물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런데 오늘이 추석도 아닌데 왜 들고 왔냐? 그러자 아들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 둘 다 추석 때 출근해야 해서요. 그래서 오늘 미리 온 거예요. 거짓말인 걸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스위스 여행 계획, 장모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기로 한 사실까지 녹음으로 다 들었으니까요. 남편이 일부러 더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손자는 누가 본다고? 저희 엄마가 와서 봐주고 계세요. 어머님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니, 대놓고 친정 엄마만 챙긴다고 자랑을 하는데 저는 속이 뒤집혀도 꾹 참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아직 아니다. 더 기다려라. 잠시 후 아들과 며느리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 사는 집이 너무 좁아요. 수호가 뛰어놀기도 답답하고 자꾸 다치네요. 내년에 40평대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은데 지금 살고 있는 집 팔고 새 집 하나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뻔뻔한 요구에 제 속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남편은 태연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내가 돈 허튼 데 쓰지 않고 착실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 도와줄 이유가 없지. 곧 부동산에 내놓자꾸나. 아들의 눈이 반짝이며 번쩍 뜨였습니다. 아버지, 진짜요? 감사합니다. 역시 아버지 최고예요. 며느리도 덩달아 손을 모으며 절을 하듯 말했죠.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저희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앞으로도 많이 의지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 차도 오래돼서 출퇴근하기 힘듭니다. 이번에 차도 바꿀 수 있을까요? 외제차로다가. 순간 저는 숨이 막혀 말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남편이 또 태연하게 받아쳤습니다. 좋다. 쇳불도 단김에 뺀다고 추석 지나면 차도 하나 해주마. 외제차로다. 아들과 며느리 얼굴에 한박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천박해 보이던지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날 밤 아들 부부가 떠나고 난 후 남편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며칠 동안은 잔뜩 기대하게 두자. 천국에 올라갔다가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게 해줄 거다. 그때의 남편 눈빛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평생 자식 위해 희생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 주영이 카톡 프로필을 바꾼 걸 보셨다면 저처럼 기가 막히셨을 겁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 찍은 사진을 올려놓았더군요. 우리를 바보로 아는 건지 휴대폰 하나 제대로 못 다루는 노인네라고 무시한 건지 대놓고 티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애써 화를 누르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영아, 너희 피곤할 텐데 반찬 해놨다. 경비실에 맡겨놨으니까 퇴근할 때 찾아가서 먹어라. 그런데 며느리 답장은 딱 한 줄. 네. 그것도 바로 오지 않고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달랑 그 한 글자 보내왔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고 씩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저렇게 귀찮다는 듯 대답하는 거 보니 우리 함정에 걸려들 준비가 다 됐구나. 조금만 기다려보자. 며칠 뒤 경비실에 반찬을 맡기러 가면서 남편이 과일 상자를 건네주더라고요. 선생님, 명절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집에 가져가서 드세요. 경비 아저씨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주십니까? 그때 남편이 살짝 운을 뗐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이 8호에 살아요. 애들이 명절에 집을 비운다고 하던데 혹시 반찬 좀 냉장고에 넣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경비 아저씨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여행 간다고 택배도 맡기고 가셨던데요. 일요일쯤 온다고 하시던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놀란 척만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가 없는 사이, 우리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차도 정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돌아올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요일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택시에서 내리는 걸 우리가 직접 목격했어요. 양손에는 면세점 봉투가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죠. 봐라, 여행 잘 다녀왔구먼. 이제 제대로 맛을 보여줄 차례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게 드러날 테니까요. 일요일 밤 8시쯤 아들과 며느리가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면세점 봉투를 가득 들고 내려오는 두 사람, 웃으면서 잡담을 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래, 잘 놀다 왔구나. 이제 끝이다. 우리는 일부러 시간을 맞춰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성규야. 아버지, 어머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저희 오늘 늦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의 얼굴은 당황으로 얼룩졌지만 며느리는 곧장 미소를 지으며 둘러댔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출장 다녀온 거예요. 일 때문에 피곤해서. 남편은 일부러 반찬 얘기를 꺼냈습니다. 주영아, 내가 이번에 멸치볶음을 좀 짭짤하게 했는데 너희 둘이 맛있게 먹었다며? 그래서 반찬통 받으러 왔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네, 저희 잘 먹었는데 아직 반찬통이 정리 안 돼서 내일 드릴게요. 그러자 남편이 비수를 꽂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도 먹었겠다. 왜냐하면 내가 멸치볶음은 만들지도 않았거든. 순간 공기가 꽉 막히는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 성규는 어버버거리며 시선을 피했고 며느리 주영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버님, 그게 저희가 헷갈려서. 그때 남편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를 켰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게 있다. 곧 녹음 파일 속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생생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보험 아무거나 들면 되지. 하여튼 몇만 원 아끼려고 귀찮게 굴어. 그러니까 작년에 받은 선물 세트 들고 가자. 불쌍한 척하면 더 챙겨주시겠지. 스위스 여행은 절대 들키면 안 돼. 추석 때 출근한다고 하자. 그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우자 두 사람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버님, 저희가 그게 아니라 농담이었어요.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한 말이에요. 남편은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농담? 농담이라고? 내가 부모를 농락하고 속이고 불쌍한 척해서 더 뜯어내려던 게 농담이었냐? 그제야 며느리 주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호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그러나 남편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호, 내 놈들이 그동안 우리를 무시하면서 수호 핑계댄 게 한두 번이냐? 이제 와서 손자까지 방패 삼으려 하지 마라. 아들 성규도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습니다. 정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그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더 단호했습니다.
됐다. 이제 집도 차도 아무것도 없다. 내가 그토록 말하던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봐라. 부모 속여 얻은 달콤한 맛 뒤에 어떤 쓴맛이 기다리는지 직접 느껴라.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남편은 더 이상 단 한마디의 여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끝이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장모 집에 들어가 살든 회사 사택에서 살든 알아서 해라. 아들과 며느리는 울며불며 사정했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호도 생각해 주셔야죠. 수호, 너희가 그동안 우리를 벌레 취급하면서 수호 핑계댄 게 한두 번이냐? 그 말, 이제 통하지 않는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보따리를 싸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그들이 택한 길은 바로 처가살이었습니다. 며느리 주영의 친정은 예전부터 우리를 은근히 무시하던 집안이었어요. 사돈은 늘 우리 사위는 똑똑하고 벌써부터 효자라며 자랑을 일삼았고 우리는 늘 들러리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들과 며느리가 그 집에 얹혀 살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차라리 화가 치밀어 오르기보다 가슴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 우리가 낳아 키운 아들이 결국 이렇게까지 되었구나. 남편은 담배를 연거푸 피워 물며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뼈 빠지게 일해번 돈으로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다 해줬는데 결국 돌아온 게 이 모양이라니. 어차피 은혜 모르는 것들 잘 됐다. 이젠 미련 없다. 저는 남편의 그 말에 대꾸도 못했습니다. 눈앞에 손자 수호 얼굴만 어른거렸으니까요. 여보, 그래도 수호는 우리 피잖아. 애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호가 무슨 죄가 있겠냐. 하지만 그의 부모가 그 지경인데 손자 때문에 우리가 또 끌려다니면 안 된다.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 그 말에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보고 싶잖아. 안 보면 보고 싶잖아. 보고 싶어도 참아야 해. 정이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손자 얼굴을 보지 않기로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늘 허망함이 가득했습니다. 손자를 보면 웃음이 터져 나오고 안 보면 가슴이 시리고 그 아이의 웃음소리 하나가 우리 노년의 가장 큰 힘이었는데 이제 그 힘마저 빼앗긴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떠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초인종이 울리기에 내다보니 낯이 익은 그림자가 서 있더군요. 문을 열자 아들 성규와 며느리 주영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아버님 수호가 밤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울어요. 애라도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눈물은 참 간절해 보였습니다. 아들 얼굴은 초췌했고 며느리의 눈가는 부어 있었습니다. 손자 수호는 멀찌감치 서서 울먹이며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제가 손자를 향해 발걸음을 떼려는 순간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지금 저 눈물 다 위선이야. 우리가 흔들리면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다. 아들 성규는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미쳤습니다. 그동안 부모님 속이고 거짓말한 게 어떤 죄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제발 마지막 기회만 주세요. 그러자 남편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성규야,
내가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불렀는지 알아? 거머리라고 했어. 효도 바란다고 욕했어. 내 입으로 내뱉은 그 말들, 내가 어떻게 잊겠냐. 며느리 주영도 고개를 조아리며 흐느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호 생각해서라도 아이가 부모 죄까지 짊어지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래, 애가 무슨 죄가 있나? 그러나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수호, 그 애를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아냐? 하지만 그동안 내가 수호를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무슨 짓을 했는지 잊지 않았다. 수호 핑계 대지 마라. 남편의 목소리는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손자가 보고 싶어도 우리가 이들을 받아들이면 또다시 같은 상처만 되풀이될 거라는 걸요. 결국 그날 아들과 며느리는 밤이 깊도록 문 앞에서 울부짖다가 돌아갔습니다. 손자 수호의 울음소리가 복도의 메아리처럼 남아 제 귀를 파고들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그날 밤 한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용서 없다. 이게 우리 노년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자존심이야. 아들과 며느리를 내쫓은 뒤 세월은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돌아보니 그 일이 있은 지도 어느덧 1년이 넘어가더군요. 처음 몇 달은 매일같이 손자 수호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밤에 잠을 청하다가도 아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 벌떡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할머니. 그 짧은 한마디가 제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지인을 통해 아들과 며느리의 근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성균에 요즘 처가살이 한다면서요? 근데 장모님 집에서도 눈치 보느라 살림살이가 시원찮대요. 그 말을 들으니 통쾌하다기보다 그냥 씁쓸했어요. 결국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남편은 무표정하게 담배를 피워 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업자득이지. 그래도 최소한 우리처럼 고생은 해보겠지.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습니다. 자업자득이라지만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아들이잖아. 저렇게 살라고 낳은 게 아닌데. 며칠 뒤 우연히 마트에서 며느리 주영을 마주쳤습니다. 예전엔 잘 차려입고 다니던 며느리가 오늘은 축 처진 얼굴에 장바구니 하나 겨우 들고 서 있더군요. 우리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순간 얼어붙은 듯 하다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도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꾹 눌러 삼켰습니다. 어머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내뱉었지만 저는 그냥 외면하고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기운, 그 초라함이 저를 더 아프게 만들더군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죠. 주영이 마트에서 봤어. 몰라보게 수척해졌더라. 그러자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쌍하다 생각 마.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당했는지 잊었어? 그 눈물 한 방울에 흔들리면 다시 원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일었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 우리 인생 말년에 남는 게 원망과 눈물뿐이라면 그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아들과 며느리를 내쫓은 지 어느덧 해가 바뀌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차례상을 차려놓고 나면 늘 있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수호가 앉아 까르르 웃으며 밥을 먹던 자리가 텅 빈 채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묵묵히 밥을 뜨다 말했습니다. 당신 또 생각나지? 하지만 이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야. 이제 흔들리지 마.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물이 절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게 쉽게 끊어지나. 미워도 보고 싶고 원망해도 그립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평생 가장 큰 교훈이 뭔지 아냐?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뼈 빠지게 키우고 희생해도 결국은 그들 인생을 사는 거지. 그걸 깨닫는데 참 오래 걸렸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자식에게 모든 걸 걸고 살았습니다. 그게 부모로서 당연한 도리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배신과 모욕이었죠. 그렇다고 후회만 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늦은 나이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우리 자신을 위해 써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면 함께 흙을 만지고 저녁이면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손자 수호 생각이 불쑥 올라올 때마다 가슴은 시렸지만 그때마다 서로 손을 꼭 잡고 버텼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이한테 준 건 사랑이었어. 그 사랑이 헛된 건 아니야. 언젠가 수호가 커서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을 이해해주겠지. 그래. 언젠가 그 아이가 진짜 어른이 되면 부모와 조부모의 의미를 알게 될 거다.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원망과 상처뿐이지만 언젠가 시간이 흘러 그 아이가 자라면 우리가 남긴 사랑과 진심을 기억해 줄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이요. 세월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분명했습니다. 첫째,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건 아니다. 그 희생을 알아주고 감사할 줄 모르면 결국 그 사랑은 상처로 돌아온다. 둘째, 자식은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 기대와 집착을 버려야만 부모도 자식도 자유로울 수 있다. 셋째,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결국 남은 삶의 답이다. 남은 세월은 원망이 아니라 평안으로 채워야 한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자식 때문에, 며느리나 사위 때문에 마음 다치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기억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결국 나 자신이다. 남은 삶을 눈물로 채우지 말고 나를 위한 희망으로 채워야 한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남편과 함께 작은 텃밭에서 흙을 만지며 웃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수호야, 언젠가 내가 커서 진실을 알게 되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꼭 기억해다오. 이것이 긴긴 갈등과 상처 끝에 우리가 얻은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